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 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3,40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민간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3,414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약 14.45% 오른 가격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가는 11억 6,076만 원으로 11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지표가 더딘 회복 흐름을 보이며 경매 시장의 한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80.1%에 그쳐 2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8일 경공매 데이터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233건으로 이 중 862건만이 낙찰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아파트 경매 물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형그룹이 추가 자구안을 마련하고 기존 자구안도 모두 이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태형건설 워크아웃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 등은 8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태형그룹 측이 4가지 자구 계획에 대해 이행 약속을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채권단은 이를 기초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시중은행 4곳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을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심사 보고서를 최근 발송했다고 8일 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 조건을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 경제였습니다. 미래 사업성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금융 기법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개발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부동산 PF가 최근 부실 위험에 빠지면서 우리 한국 경제 뇌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태형건설 사태가 터지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선 태형건설 사태의 방향성과 함께 부동산 PF 위기 극복을 위한 전반적인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부동산 PF의 경우 시장 안전 조치와 사업장별 맞춤형 정상화와 재구조화 지원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우리 두성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집중적으로 할 이야기가 부동산 PF 네. 위기, 또 태형건설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네. 부동산 PF의 개념도 그냥 또 정확히는 모르시는 그렇죠. 분들도 네.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짧게라도 한번 이 부동산 PF가 뭔가를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네, 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PF 시장의 현황 예. 큰 틀에서 한번 짚어보고 오늘 이야기를 가보도록 하죠. 네, 이 부동산 PF라고 하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줄여서 우리 PF라고 하는데요. 네. 부동산 분야에서 이 PF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PF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이 사업 계획을 갖다 굉장히 잘 작성을 했을 때 그 부분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미래에 들어올 수 있는 수익금 혹은 여러 가지 분양 대금이라든지 뭐 임대 소득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나의 재원으로 삼아 가지고 미리 이제 대출을 받는 그러한 사업 방식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같은 경우에서는 이 PF와 관련해 가지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실제 이행하는 과정에서 브릿지론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본 PF라는 것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브릿지론이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이제 토지를 매입하고 인허가를 받아서 본격적인 어떤 분양이나 이런 쪽에 나서기 전에 네. 여러 가지 이제 영세한 어떤 그러한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거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단기간에 조달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고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대부분 심한 경우에는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연간 어떤 이율 자체가 10% 그래서 네. 뭐 20%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업 자체가 모든 게 준비가 되게 되면은 본 PF로 넘어가게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금으로 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이 과거에 우리가 대출을 은행에서나 금융권에서 대출을 할 때 사실은 어떤 담보물이라든지 또 신용을 통해서 하는 것과 달리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크게 하고자 하는 영세한 시행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금 조달 방법이 될 수 있고 네. 그 부분이 시장에서 우리가 IMF 이후로 굉장히 시공사와 시행사가 분리되는 가운데 이 방법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와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침체되니까 네. 이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상당히 위기론이 지금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데요. 국내 지금 PF 대출 그러니까 부동산 PF로 인해서 대출이 나가 있는 규모를 한번 보게 되면요. 네. 2020년에 93조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 현재 2023년 작년이죠. 작년 3분기 9월 기준으로 해서 134조가 넘는 규모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규모도 증가했지만요.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PF로서 대출을 받았을 때 이 부분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가 지금 많이 네.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자는 내야 될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금융권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2020년에 0.37 정도에서 지금 2022년 말에 2.4%를 넘는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으로 조금씩 네. 진척되고 있지 않느냐 이래 보여지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태영건설이 지금 시공능력 평가 16이라고 했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2023년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국내 대표 건설사 16곳이 이 부동산 PF 대출로 인해서 어떤 시행사를 위해서 보증을 선 규모 자체가 지금 30조에 가까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제가 표현하자면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어떤 위험성을 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동산 PF 이제 크게는 본격적인 사업도 들어가기 전에 돈을 빌려서 일단 사업의 초반부를 하게 되는 브릿지론 PF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땅을 파고 아파트라고 분양하게 되는 이제 본 PF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지금 앞서도 화면 보셨지만 이 브릿지론 PF는 위험도 큽니다. 그래서 이런 제2금융권에서 비싼 이자를 내고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거의 또 위험성이나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고 또 위험성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연체율도 좀 나와 있었지만은 보면 이 금융권 쪽의 연체율은 이미 이제 확 튀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체 잔액은 한 135조 이것저것 합치면 이제 150조 원 이상이 될 텐데 이게 어디까지 부실이 전이되느냐 그게 문제일 텐데 오늘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게 될 텐데요. 자 우리 송 대표님. 네. 그 뭐 아파트 미분양 된 것도 좀 이해가 됩니다. 갑자기 네. 고금리가 된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PF에 이렇게 네. 자금줄이 막히고 네. 경색이 된 걸 레고랜드 사태 그게 네. 이제 재작년이 됐죠 벌써는 네. 그렇죠? 레고랜드 사태와 부동산 PF가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다시 얘기하면 이때부터가 시작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건가요? 레고랜드라는 곳 자체가 어떤 그 지자체, 뭐 강원도에서 네.
어떤 보증을 해주는 그런 상태로 개발하는데 뭐 소위 말하는 그 이 레고랜드가 도에서도 이렇게 보장을 안 해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이런 경기에 대한 그 침체라든지 공사라든지 금융에 대한 비용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들이 이런 뭐 어떤 특정 지역에서 밀어주는 사업도 이런 보증이 잘 안 될 정도면은 네. 이거 뭐 우량 사업장들 또는 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못한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네. 우려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시장을 보던 뭐 많은 그 우려를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과연 이런 올라간 금리를 시장에서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네. 과연 사업성이 확보가 될 수 있을까? 그 이후로 공사라든지 사업에 대해 들어가는 자재나 이런 수급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전쟁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그 과정 안에서 과연 이런 수급을 통해서 개발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리스크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지역을 선도하고 우량한 사업장들 네. 그리고 뭐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뭐 선도하는 아파트들 뭐 이런 것들의 시장 침체가 있다라면 그 하위 단계에 있는 그런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부실이 나타난 것들이 이후로 레고랜드라든지 또 그 이후로는 여러 뭐 둔촌주공 사태를 비롯해 가지고 네. 이런 미분양들도 나오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사업을 좀 순조롭게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업장들이 네. 과연 이런 그 사업은 제대로 하면서 검증은 했느냐, 네. 또 심사 기준은 명확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짚어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레고랜드라든지 뭐 여러 사건 이후가 있고 부실한 사업장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심사에 대한 기준들이 이거 좀 모호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PF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그 우려를 통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경색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PF 시장에 대한 이 우려 때문에 이런 뭐랄까요? 뭐 정부에서 조금 여러 가지 지원책을 통해서 기간을 늘려줬는데 그 늘어난 기간만큼 사업장들이 뭐 분양을 잘 되거나 네. 또는 자금이 그 매끄럽게 진행되면은 그런 부실한 사업장들도 뭐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 텐데 네. 부동산 시장도 좀 침체 국면이 계속적으로 장기화되고 지방권과 수도권에 대한 그 양극화들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린 그 태영건설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나와 있는 부실한 사업장들을 보니까 뭐 네. 성수동도 있긴 하지만 네. 지방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인지도로 봤을 때는 좀 떨어지는 열세 지역에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뭐 그 태영을 비롯해서 또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검증에 대한 그 시간 그리고 이런 시간 안에서도 유동성에 대한 그 우려, 그 다음에 고금리, 그 다음 장기적인 침체, 그 다음에 자금 수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위축이 되고 부동산 시장 그 PF에 대해서 점검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궁금한 게 레고랜드발 사태도 어찌 됐건 뭐 강원도가 다시 오픈해주면서 자금도 돌아가고 공사도 진행되고요. 둔촌주공 문제도 미분양 했는데 정부가 규제를 풀어줘서 완파는 됐잖아요. 네. 그래도 이거를 다시 투심이라든가 자금 경색을 되돌리기는 힘들었나 봅니다. 이게 해결이 됐어도. 네, 지금 투자 심리가 어떤 특정 지역, 국지적인 지역만을 회복한다고 해가지고 시장 전체가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서울 안에서도 가장 우량한 사업장이라고 보여지는 사업장인데 거기에 자금 수요를 해줘야지 돌아갈 정도로 인지가 된다라면 네. 지방에 있는 곳들은 정말 힘든 사업장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물량들 자체가 정비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사업장이잖아요. 네. 정비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기존 인프라라든지 기본 수요, 그다음에 조합들이 하는 사업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지방권 같은 경우는 뭐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지도 않고 토지만 매입해 가지고 지금 시장의 사이클에 그냥 얹혀서 가는 그런 구조였던 요구했는데. 예,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뭐 레고랜드 사태
그리고 둔촌주공의 문제. 근데 PF 사태가 레고랜드하고 둔촌주공의 그 사태로만 이루어졌냐라고 본다라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업계에서는 벌써 이거 집값이나 토지 가격이 이 정도 올라갔는데 개발 사업을 해야 되냐라는 의구심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이런 언제쯤 멈춰야 되지? 사업에 대해서 발을 언제쯤 빼야 되지라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도 부동산이 이어져 왔었어요. 근데 레고랜드나 이 둔촌주공 사태가 이런 리스크를 시장에 노출을 시켰다. 이 노출시킨 게 어찌 보면은 좀 이 지금 심각한 사태까지 이어지는 문제점으로도 지적해 볼 수 트리거가 됐다. 있겠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레고랜드라든지 둔촌주공의 이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절연을 좀 했다라고도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성기 박사님, 이제 예. 우리가 앞서 부동산 PF 공부는 했고요. 예. 브릿지론 PF 또 봄 PF 그렇죠. 점검도 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 브릿지론 PF 같은 경우 네. 또 여기에 돈을 빌려줬던 제2금융권 문제는 이건 상당히 크다. 네, 네, 이렇게 그렇죠. 바라보고 있는데 이 네. 브릿지론 PF와 제2금융권 현재 상황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예, 그래서 브릿지론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단기에 최초 사업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단기간 빌려주는 굉장히 금리가 높은 어떤 그러한 대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 부분에 사실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상환 위험성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빌려준 이유는 뭐냐면은 시공사가 굉장히 이제 대형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용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담보 부분을 갖다가 의지해서 사실은 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는 곳이 제2금융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는 이제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캐피탈사, 증권사 뭐 이런 쪽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 지금 대출 금액 중에 부동산 PF 브릿지론 비중이 크고 연체율이 급증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벌써 작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PF 위기설이 9월 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이 이제 금융 당국에서 잘 수습하면서 조기에 불식된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작년에 브릿지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부동산 PF의 부실 문제가 사실 상환 시기만 올해로 조금 연장시키거나 연기시켰을 뿐이지 그대로 위험성은 남아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브릿지론 부분에 대한 만기가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브릿지론 집중되고 있는 규모만 하더라도 이 제2금융권의 경우만 하더라도 7조 3천억 원이 넘는 규모로 돼 있고요. 예.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브릿지론 비중이 55%나 달하는데 금액은 6조 원 이상으로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그 돈이 지금 상당히 물려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캐피탈 업계에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보면 수신 기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여기에 의한 수익성을 지금 그렇죠.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벌써 어느 정도 잊어버린 사건이 되었지만요. 작년 하반기에 새마을금고의 부실화 문제가 많이 이야기된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상당 부분이 지방에 있는 그 분양이 아주 잘 되지 않는 미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곳에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이 투자가 많이 돼 있고 그쪽에 브릿지론으로도 새마을금고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새마을금고 전체적인 중앙새마을금고조차도 휘청일 수 있는 위험성들이 많이 이야기되는데 그때 당시에서는 그 주무 당국이 그런 행정안전부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주 발빠르게 대응함으로써 그 위기를 넘긴 바가 있습니다. 그처럼 지금 상황에서 외관상으로는 괜찮게 보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위험성은 현재도 잠재되어 있고요. 결국은 올해에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PF 전체 부분에 대한 상환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나 세간의 우려는 여전히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부동산 경기가 빨리 회복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의 위험성은 곧 현재화돼서 우리 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법 뭐 이런 문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할 텐데 지금 뭐 누가 봐도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브릿지론 PF와 제2금융권 부실 문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 빠르게 좀 뭐 이걸
잘라내는 건 어떻습니까? 예, 빠르게 잘라내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전에도 보면은 현재 그 기재부 그 부총리 최 부총리께서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연착륙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구조 조정 등을 통해서 예. 건설업계 구조 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시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견실하면서도 사업성 자체에서 굉장히 괜찮고 알찬 곳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예. 그래서 살려나가고 네. 그렇지 않은 곳들은 말 그대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전체적인 생태계, 건설 내지는 부동산 생태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칫하면은 시장 전반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렇죠. 두거나 이럴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현재에도 국내 경기가 지금 침체로 진입하느냐라는 우려들도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다소 조금 네. 부담이 큰 그런 형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해법으로는 선제적인 뭐 꼬리 자르기, 선제적인 구조 조정 이게 말은 쉬운데 우리 두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막상 그게 돌아갈 경우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또 침체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점도 함께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송 대표님 그런데요. 네. 이 PF 말입니다. 네. 뭐 영국의 PF가 망했다라든가 미국의 PF가 망했다 이런 뉴스는 잘 없잖아요. 네. 이것도 혹시 우리나라만의 좀 특수한 기법? 뭐 네. 일각에서 카르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가요? 우리 한국의 부동산 PF? 뭐 어떻습니까? 카르텔이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이 부동산 PF 원래는 PF라고 하면은 외국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인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PF라고 하면 그냥 인식 자체가 부동산 PF다라고 생각들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PF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그 돌려막기 형태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땅 사고 계획 수립하는데 브릿지로 뭐 이금융권이라든지 네.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네. 또 뭐 중도 우리 분양들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오면은 이거 막아줄게 한 다음에 그 은행에서 또 돈을 돌려서 막고 네. 그다음에 뭐 분양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또 이제 돌려막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돌려막기네요. 말 예, 그대로. 그러니까 네. 사실상 더 심한 표현으로 보면은 돈 놓고 돈 먹기라는 표현이 뭐 부동산이나 투자 업계에서는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돈도 하나 안 놓고 종이 한 장 들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청사진 하나 그려주고 네네. 그 뭐 부동산 개발을 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구조의 한계라는 게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의 네. 차이처럼 뭐 대부분 그 론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사업성만 가지고 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외국 같은 개발을 프로젝트로 하게 된다면은 분양을 담보로 한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운영 이익까지도 같이 고민들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은 완공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할 거냐. 근데 우리나라는 분양 중심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네. 더 큰 실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는 완판을 가정하네요. 그렇죠. 예. 항상 예, 그런 예, 예. 그 과정 하에 있다 네. 보니까 굉장히 부실하고 완판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벌써 그 돌려막는 구조 안에서 깨지죠. 예. 예. 깨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개발을 하고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항상 뭐 채권 시장이나 뭐 소위 그 어둠에 돈이 흘러가는 사채 시장 같은 경우도 너 담보물이 있냐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네네. 근데 담보물이 명확하지도 않고 사업성만 가지고 토지도 시행사 자본금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뭐 시공사들의 그 간판을 빌려다가 네. 사업하는 이 구조 자체가 사업의 처음 시작 단계 시행사의 자체 체력이 너무 없고 그 체력 안에서도 기본적인 자본 여력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자본은커녕 종이 하나 들고 사업을 그러게요. 하는 그런 문제가 시행사의 자본금은 거의 없죠. 그 뭐 땅의 5% 10%만 가지고 하는데 네. 예를 들면은 그 한 뭐 1,000억짜리 사업이 있다라고 해도 10%라고 하면 100억이잖아요. 그 예. 100억도 본인 자본이라기보다는 또 그 100억 안에서도 여러 금융사에 또 대출을 받아서 그 돈마저도 채워 나가고 네. 나중에 본 PF가 들어오면 그걸 상환하는 그런 구조에 있다 보니까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담보물이 일단 갖춰져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하면 삼각형의 그 경고함들이 미국이나 유럽 시장들은 이렇게 가져가는 상한 구조라고 본다라면 네. 우리나라의 구조 자체는 그 밑에 자체가 역삼각형 구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작점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실한 것들이 뭐 위에 이런 리스크가 하중이 계속 실리면 실릴수록 이 브릿지론부터
무너지는 사업. 네. 그럼 결국 사업의 삽도 뜨기도 전에 망가지는 그런 형태가 지금 같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것처럼 시행사 자체가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뭐 시행사에 대한 그 자금 여력이나 그리고 이런 땅만 그 부동산 시장이 잘 되다 보니까 시행사에서 나 땅 샀는데 계약했는데 시공 들어오겠어요 하면은 그때 당시는 뭐 이거 뭐 분양이 완판됐으니까 땅에 대한 그 사업성 검토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보증을 해줄 테니까 사업 시작하십시오. 뭐 이런 형태가 건설사 들어오고. 예, 네. 그렇게 돼버리고. 근데 그리고 나서 뭐 분양 같은 경우도 홍보 잘 되고 분양 잘 되다 보니까 네. 문제가 없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자체나 미분양 추이라든지 준공업 미분양의 그 추이를 보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처럼 그런 소위 말하는 지적하신 대로 완판이 일어나지 않고 계약한 상황에서도 미계약분이 나오고 또는 어떤 뭐 1대1도 나오지 못하는 그 분양 사업장들이 나다 보니까 이런 부실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 박사님, 뭐 해법은 이거 뭐 바꾸긴 어렵겠지만 네네. 역시 뭐 후분양 뭐 이렇게 선분양 이 문제 이걸 어떻게 그런 해야 됩니까? 부분으로 바꾼다기보다는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얘기를 할 때 지금 현재 건설사들이 시행사 그게 굉장히 영세한 시행사의 인질로 잡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선진국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IMF나 이런 쪽을 그 위기 상황들을 겪게 되면서요. 건설사들은 지금 상당히 토지 등을 자기의 자본으로 매입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게 부채로 잡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채 비율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시행사와 시공사로 지금 분리가 된 그런 측면의 예. 연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시공사들은 대부분 모든 것들의 사업의 시작을 자체를 갖다 시행사에 영세한 시행사에 맡기고 자신들은 이제 책임 준공 확약이라든지 이제 신용 보강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보증을 쓰게 되고 그 부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우발 채무의 형태로서 지금 이제 나온 거죠. 부담을 안고 네. 있는 상황들이 네.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금 선진국과는 다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도 일단 그 여러 가지 시행사가 영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진국들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본래 자기가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사업 자체를 추진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롯본기 힐스의 시행사인 모리빌딩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의 37%를 본인이 들고 하게 되고요. 우리와는 완전 시행사가 다르네요. 다르죠. 예, 사이즈가. 그러니까 시공사가 엮여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사가 그 부분에 있어 본 PF를 할 때도 주도적으로 지금 예. 그걸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또한 중요한 점 하나가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가 금융권을 상대로 해서 충분히 대출을 받는 일방적인 아주 영세한 그 선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네. 지금 외국의 경우에서는 뭐 리츠라든지 다양한 투자 수단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보장돼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부동산 PF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면요. 일단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판짜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네. 단순히 지금 우수한 어떤 시공사는 살려주고 뭐 이런 쪽의 문제만 가지고는 현재 이런 부동산 PF에 들어가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은 장기 과제와 단기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해야 할 거고요. 뭐 단기 과제는 우선 지금 급한 불을 꺼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처리가 되더라도요. 7년 뒤에 또 문제 터진다. 이런 지적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국 경제 뇌관 부동산 PF 문제가 많다 하는 가운데 결국 태형건설 문제 터졌죠. 워크아웃 신청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은 오는 11일 채권단 협의회에서 받아들일지 말지가 결정이 됩니다. 채권단 75%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태형건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또 이에 따른 파장은 어느 정도일지 또 앞으로 우리의 이 부동산 PF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영상 보고 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도 나눠보죠.
근데 송 대표님, 이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 또 워크아웃 받아들일지에 대한 문제 이 계속해서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속보까지도 또 나와 있습니다. 태형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도 채권단의 요구대로 처리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지금 최근 속보까지 포함해서 좀 전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매각 대금 같은 경우를 본인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에 있어서 원래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매각한 돈을 가지고 그 건설회사에 메꾸는 게 뭐 정석이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의 일부분은 뭐 기존에 있었던 다른 업체로 뭐 돈을 그 상환을 해버리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는 예. 거죠. 근데 이거 800억이 넘는 돈을 이제 태형에 지급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워크아웃으로 가냐 아니면은 법정 관리로 가냐 네. 이런 문제 기로에 서 있다 보니까 지금 뭐 태형 같은 경우가 지금 워크아웃 쪽으로 뭐 갈 수 있는 방향의 길은 열어놨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채권단에서 한 75% 정도의 그 동의가 있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정도의 그 자구 그 노력을 가지고 과연 동의를 할 거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개발 사업을 아까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공사의 그 문제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그 시행 사업들도 한 그런 상황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부채 비율도 일정 부분 크고 자체적으로 사업한 거에 대한 그 이익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이익을 가지고 앞으로 그 사재 그 출혈을 네.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들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음. 태형의 그 워크아웃 이 문제가 지금 어떤 게 되냐면은 네네. 지금 한 16위 정도 되는 시공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 16위 정도 되는 시공 능력을 가진 그 건설사의 이런 행동이 네. 하나의 시장 건설업계 시장의 가이드라인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구안이 그렇죠. 예. 이들의 자구안들이 앞으로 이 그 기준점을 가지고 이런 매각 대금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사재 출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부채 비율이 지금 한 400% 500% 네, 가까이 그렇죠. 되는 그런 예. 상황이잖아요. 부채 비율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일군건설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0%에서 뭐 좀 적은 곳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한 100% 정도 네. 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 그 400%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시공사 같은 경우나 이런 부채 비율을 그 판단을 하고 이 태형건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네. 그 자구안에 빗대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구성을 하고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한 리스크들은 이런 형태로 좀 점진적으로 그 리스크를 좀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추가로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나오는 거 외에? 저는 좀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재 그 출연 같은 경우가 뭐 중요 부분들이 일단은 그 사업에 대한 그 욕구, 그 의지 이런 것들도 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뭐 국민의 일정 부분 그 혈세가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뭐 국민과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지원 네. 이런 것들과 함께 간다면 본인 안에서도 자구 노력이 필요한데 경영의 주체가 되는 그런 사재에 대한 사적인 그 재산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출혈을 해줘야지 본인 그 경영자 그리고 이 건설사, 시공사 그리고 뭐 정부와 뭐 국민들 뭐 이런 전반적인 밸런스가 있는 거지 그 자꾸 이런 형태로 개발이 이뤄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 프로젝트나 시공은 시공대로 그다음에 경영에 대한 그 느슨한 행태 그다음 네. 방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일어나는 그 건설 사업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이런 그 리스크가 이어지고 이런 형태의 개발 방식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사적인 그 재산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좀 출혈이 좀 필요하다고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예. 두 박사님, 네. 시장에서는 그래도 네. 법정 관리를 바로 여기서 보낼 수는 없을 것이다. 네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나 방금 또 우리 송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이 정도 자구안을 가지고 네. 채권단에서 이거를 워크아웃을 받아준다면 네. 국민들의 또 시선도 분명히 존재하겠고요. 그렇죠. 추가적인 다른 건설사들도 이걸 지켜보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뭘 좀 더 내놔야 됩니까? 태형건설이 이걸 제가 불발 가능성 이런 거 어떻게 좀 네, 판단하겠습니까? 제가 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거기 현장에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서 태영 측이 지금까지 보낸 여러 가지 자구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채권단의 기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수준에도 상당히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태영 자체가 지금 채권단하고 공동운명체라는 그 부분을 좀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 보여지는데요. 네. 최근에 오늘까지 이제 여러 가지 속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지금 변화들, 그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을 갖다가 이제 더 이상 다시 이제 그걸 납부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예. 보게 되면요. 예. 실질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채권단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을 사실은 마지못해서 이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국민 세금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법정 관리의 전 단계인 워크아웃 단계에서 충분히 그 부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어떤 자구책으로서의 자신들이 살고자 하는 부분들을 갖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액션들이 없었다. 쉽게 말하면 네. 대주주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가 책임을 의식을 느끼고 충분히 이 회사나 전체적인 것을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놓은 금액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68억에 불과합니다. 네네. 전체적인 지금 사업 규모 자체가 이제 부동산 PF의 부실 등으로 해서 생각되고 있는 건 지금 3조가 넘는 규모의 지금 위험이 지금 현재화될 수 있는 가능성 앞에 놓여 있는데요. 네. 거기서 보여준 대주주의 일가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은 책임을 기피하거나 기존의 어떤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쪽의 액션으로밖에 비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칫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라인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의 시각 자체가 굉장히 차갑게 돌아서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과 관련해서 채권단이든 아니면은 지금 금융권에서조차도 상당히 정부의 어떤 의도에만 맞춰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의사를 결정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저렇게 자금도 충분히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손해 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저 하나의 그 기업체를 갖다가 단죄지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지금 만일에 태영건설이 넘어가게 되면요. 태영건설이 현재 전국적으로 PF 사업장이 총 60곳이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설명한 대로 브릿지론 형태로 가 있는 곳이 18곳, 그다음 본 PF가 42곳이고요. 협력업체는 581곳이나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하도급 계약이 1,000건 이상이 돼 있고 피해자나 이런 쪽 분양 그 피해자나 이런 가능성들도 있는 사람들까지 망라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도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법정 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고 네. 워크아웃 형태로 살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늘의 속보에서는 뭔가 그 부분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로서는 제가 부족하다. 자구한 부분과 관련해서 대주주가 보다 더 자신을 갖다 내던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이 태영건설을 비롯한 태영그룹 자체가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통과가 되면은요, 워크아웃 일정을 좀 보면 이제 11일 이후부터 이게 정말 통과가 됐다면 새롭게 신규 자금도 수혈이 되게 되고요. 기존에 지고 있었던 뭐 채무라든가 이런 부분도 유예된다라든가 뭐 이제 이자 납부 등 어떤 다양한 기업 개선 계획이 나오게 될 텐데, 자, 송 대표님, 네. 정말 만에 하나 이제 그냥 법정 관리로 네. 가게 된다면. 네. 이게 굉장히 일파만파로 터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시행 업무도 했고 또 하도급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법정 관리의 가능성도 한번 짚어볼까요? 법정 관리까지 넘어가면 정말 충격이 좀 클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태영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수주한 것들 있잖아요. 예. 수주한 것들 계약들 다 해지하게 되고요. 아, 그다음에 예. 예, 채권 같은 경우도 금융사 채권이 아니라 법정으로 들어가면 이제 모든 채권이 다 동결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이게 공급자들만의 문제냐라고 본다라면은 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 수분양자 같은 경우도 분양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본인들 입주하는 그런 그 입주 시기 뭐 이런 것들도 만기가, 시차가 예. 예, 존재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런 공사하는 뭐 그림이 나오고 있겠지만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협력 업체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개발을 뭐 시공사가 한다고 해서 모든 그 사업을
시공사가 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예, 그러면은 관련된 그 협력 업체들 같은 경우도 자금 회수를 제대로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소위 말하는 그 줄도산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뭐 분양자는 분양자대로의 그 재산권도 제대로 뭐 확보를 못하게 예. 되고, 협력업체는 일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일 미뤄두고 사업들 준비들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 제대로 진행이 못 되고 있는 네. 거고, 뭐 태원 같은 경우도 열심히 수주 계약들도 하고 했었는데 관련된 그 또 뭐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네. 뭐 직원들도 있었고 관련된 그 고용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분들도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문제들이 커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법정 관리의 16위권에 들어가는 건설사가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이 밑에 있는 뭐 30위권, 뭐 50위권 정도 되는 중견건설사 같은 경우도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장들 준비하는 곳들에서 뭐 PF 자금들이 나갈 때 굉장히 까다롭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적인 접근 안에는 우리 PF 사업의 여러 문제점 중에 하나가 PF에 대한 그 이자에 대한 그 고이율이 부담스럽게 작용을 그쵸. 하거든요. 그런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좀 중견건설사들이 들어가는 곳들의 이자 부담이 지금보다 커진다.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네. 브릿지론에서의 그 앞단에서의 그 이자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높아진 금액이 또 수분양자들은 뭐 분양받는 분양 가격도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또 너무 분양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결국 청약을 대기하거나 내 집 또안 마련하시는 분들 하겠죠. 예, 네. 이탈들을 다 해버리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시장의 파급 그 효과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 뭐 개인적으로도 뭐 네. 이 법정 관리보다는 적극적으로 태영에서도 그 자구안을 노력을 해서 태영건설 자체도 워크아웃 수준에 머무르는 게 낫고, 예. 그다음에 뭐 국가 전체든 그 또 관련된 그 분들을 네. 위해서라도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웬만하면 그 워크아웃 선에서 딱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낫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두 박사님, 그런데 이제 이게 태영건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산 넘어가게 되면 뭐 저희가 특정 건설사를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뭐 롯데건설이라든가 네. 또 뭐 신세계건설이라든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 회사들이 또 있거든요. 네네. 전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이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롯데건설이나 신세계, 그다음에 GS건설,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 이런 쪽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도 보면 PF 비중이 크고, 그다음에 문제가 주로 이제 전국에 걸쳐놓은 여러 가지 사업 현장들 가운데 만기가 올해 돌아오는 1분기, 그렇게 2024년 1분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그 사업장 중에 미착공 사업장이라고 하면 사업성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네. 자, 그런 그렇죠. 현장들이 네. 80%가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 부분들에 대한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갚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쉽지 않다 하는 그런 현장들이 많게 되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사업 건설사들도 지금 문제가 없다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아직 고금리 기조 하에서 지금 예.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발 여러 가지 고금리 기조 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대출 상태에도 지금 금리 부담이 큰데다가 이 부분들의 사업성이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자금을 갖다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 많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단순히 태영건설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태영건설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것이 충분히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부는 질서 있는 연착륙을 이제 주문할 정도로 정부도 지금 굉장히 발에 땀이 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끝부분입니다. 이제 해법 부분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 대표님,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2010년, 11년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가 리스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처럼 또 안 터질 수도 있다. 정부에서도 벌써 85조에 뚝도 세워놓고 있고 버티고는 있는데, 그러나 이게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본 PF도 미분양이 몇 년간 지속된다면 또 답 없는 것이고요. 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좀 해법들, 빠른 대응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우선적으로는 지금 주택 시장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이게 역시, PF로 해결을 하고 돈으로 막는다라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수요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시장 환경들을 조성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상황부터는 앞으로는 이제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 금액들이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그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 보수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공사가 멈추는 사업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량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여러 건설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사업에 그 뛰어들 가능성이 하려고 하겠죠. 예.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부실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뭐 LH라든지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매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같이 뭐 공동 개발을 한다든지 그 안에서 지금 뭐 주택 공급에 대한 뭐 문제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그 형태로 하는데 이게 분양만의 문제로 해결될 게 아니라 운영에 대한 그 수익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좀 뭐 LH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 거에 좀 보탬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지금 제일 부담스러운 것 자체는 증권사나 금융권 안에서 예. 아까 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PF하고 브릿지론에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금융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증권사도 사실 이런 피해가 금융권까지도 전이가 안 되려고 하면 이익에 대한 그 금리 수준 자체를 조금 낮춰주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자, 조 박사님, 지금 당장부터 이제 들어가야 될 대응 방안, 해법들 어떤 거 있겠습니까? 네, 뭐 간단하게는 지금 부분에서 지금 이제 워크아웃 단계에 그치고 있긴 하지만요. 워크아웃이든 아니면 법정 관리든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위험들을 겪었기 겪었죠. 때문에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기준들이 나중에 사후에는 충분치 않거나 조금 문제가 있다,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금융권이라든지 또 정부, 그다음에 건설업계 모두가 각자가 해야 될 부분들의 역할들이 지금 과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부동산 PF 자체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준을 지금 조금 전에 송 대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 기준도 좀 새로 정립을 해야 되고요.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시행사에 끌려다니다시피 한 시공사의 그 보정 부분에 어떤 그 연결고리가 과연 바람직한가, 선진국처럼 절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도적으로 좀 검토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시공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부채 부분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시행 자체를 갖다 지나치게 기피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제도 전체의 큰 틀 안에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이 부동산 PF 시장 같은 경우는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라는 예.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눈앞에 수익만을 추구하는 쪽에 있어서는 금융권도 사실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각각의 어떤 주체들에 있어서의 새로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부가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또 부동산 PF 시장에 있어서 질서를 정립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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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경제 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이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이 4분기, 작년 4분기부터는 본격 반등 모멘텀을 탔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반도체 업황의 회복세가 큰 몫을 차지했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110억 3천만 달러로 2023년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올해도요, 이 반도체 수출 실적 나름 기대해 봐도 괜찮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 경제 인사이트에서는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의 재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반도체 산업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AI 같은 새로운 분야도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셨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